네, 이태원 대형 압사 참사를 놓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156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수연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공식 입장을 내놨고 경찰의 책임론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 중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합동 감식을 이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경찰에서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4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수사팀에 합류해서 다각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합동 감식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한 절차도 거쳤지만 3D 입체 확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공중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이 조금 바뀔 가능성 그리고 네. 훼손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입체적인 영상을 모두 보관하는 조치들을 이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에 대해서 실제로 재현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길 정도의 현장의 어떤 증거물들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요한 건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입니다. 네. 일단 인근 상인들 40명 넘게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생생한 영상들은 SNS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반 개인들이 소지하거나 동영상을 게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SNS 자료도 확보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골목길이나 여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CCTV도 다수 있습니다. 이 많은 CCTV도 현재 확보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격자 진술 확보를 하고 있다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경찰 쪽에서는 이 참사의 방아쇠로 작용한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를 했는지 확인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와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사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압사의 정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이제 압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압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외상성 질식사라고 하게 됩니다.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아마도 이런 외상성 질식사로 인해서 사망하셨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굳이 환자들이 넘어지거나 쌓이지 않더라도 그냥 눌리는 것만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 과정에서 뭐 깔리거나 아니면 이제 밟히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부 장기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갈비뼈 같은 데가 골절이 되면서 외상성 기흉이나 혈용 등의 그런 다른 외상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부 얘기를 또 들어봤을 때 의식이 없어서 쓰러진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복부 팽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라는 소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외상성 질식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가슴이 눌리게 되면 이제 네. 폐가 팽창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이 분들이 골든타임이 더 짧아지고 빠르게 사망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심장이 같이 눌리게 되고 심장에 우심방이 눌리게 되면서 이제 원래는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대 정맥이라는 굉장히 큰 정맥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랑 목 쪽으로 이게 역류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실핏줄들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머리나 목 쪽에서 이제 점상 출혈이나 아니면 이제 결막하 출혈이나 아니면 안면 부종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었다고 하고요. 기도나 후두개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질식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호흡성 심정지보다 더 빠르게 사망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좁은 도로에 또 과밀된 인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이 골목, 건축법을 어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 위반 그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 장소 자체가 협소해져서 피해를 확산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교통법에는 이 일반의 대중들에게 공개된 도로에는 불법적인 어떤 점유물,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적치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들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의자, 테이블 때문에 네. 피해가 더 야기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가 있는데 당시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자체마다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여러 번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여러 번 독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어떤 기간 내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워낙에 사회적인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건축법 위반 사항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기회에 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네. 이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같은 것들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위반된 게 확인이 된다면 그거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에 해당되는 그 징역형, 벌금형 조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사안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건축법과 도로교통법을 제외한, 도로법을 제외한 가실치상이나 업무상 가실치사,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태원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전제해서 시설물을 뒀다고 압사의 사고를 예견했다. 그리고 압사될 것을 요긴하면서까지 시설물을 뒀다라고 볼 사람은 경험칙상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네. 이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것을 예를 들면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2005년에 일어났던 경북 상주 압사 사고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주 압사 사고 당시에도 사망자를 보면 어린이, 노년층,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붙잡고선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최소한의 나를 보호하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자체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들이 밀거나 밀리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는 더 공간 확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키가 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가 있는데 가슴 쪽이 위치가 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공간이 있는데 네. 키가 작으시고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틈새에 끼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그 압력을 한 번에 다 가슴 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균형이 깨지면서 넘어지거나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하중의 차이도 체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여성분들에게 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그리고 목격자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 뒤에서 밀어 하면서 밀었다, 고의성으로 밀었다 그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확인이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CCTV와 목격자 증언들을 취합을 해서 특정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색출하기 위한 피의자 특성의 염두를 두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실 확인 차원, 실체 규명 차원에서는 누군가 어떤 행동을 어떤 의도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밝힐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걸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저는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고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마음에서냐 밀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것을 예견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까지 이 3사람, 4사람, 5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156명, 다친 네. 분까지는 300명 가까이 이르는데 5-6명이 밀었다고 해서 이런 큰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최소 100명, 200명이 외압이 공동으로 행사해야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초기에 촉발은 이 3명, 4명, 5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군중의 힘으로 이런 피해가 야기된 것인데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혹여라도 앞에 그렇게 사람이 쓰러진 상황을 인식하고도 네. 가학적인 목적이나 어떤 좀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촉발하거나 선동을 했다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사 당시에 골목 안에 가게를 지키는 이른바 가드들이 출입을 막았다 이런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크게 된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많은 가게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나서는 종업원이나 이 식당 주인들, 술집 주인들 합심해서 많이 도왔다라는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았다 이런 것들은 확인도 돼야겠지만 일부의 의문, 문제 제기다 이런 점을 반드시 짚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공무원, 실제 그런 구조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거나 구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방기하거나 유기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착한 사마리언법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급한 사람을 지나치거나 돕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하는 법령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오랜 동안 논의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드가 막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 그 가드도 정확하게 박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혹여라도 지나친 비난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수많은 시민 의료진이 즉각 투입이 돼서 또 영상에서도 보신 것 같이 CPR을 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료진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인파가 또 몰렸고 상황이 너무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그게 피해를 야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접근을 해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려 있었고 이게 통제가 전혀 안 되고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오히려 이제 뭐 전체 방송을 하거나 한 번에 이제 집중을 시켜서 통솔을 하는 상황이면 좀 더 나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산소를 공급받거나 기관삭관을 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소생술이랑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구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호흡이 조금이라도 많이 멈추게 되면 산소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뇌나 아니면 심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발 순환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뇌사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사상자가 발생 시에는 너무 심폐소생술과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해주셨고 그게 이제 일부의 이제 목숨을 이렇게 보호해준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전문적인 그런 외상 처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생술과 연결을 또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대가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모든 심정지 환자를 살리다 보니까 진짜 위급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되새겨봐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재난 교육 시에 이제 현장에서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이제 블랙이라는 색깔, 까만색을 이제 붙여서 분류를 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통은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화재나 재난
원인이 네. 화재나 붕괴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90% 이상의 화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수가 흘러나올 정도의 외상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그 소생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블랙으로 포기를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외상이 불분명한 질식사였습니다. 심지어 이송해가지고 검사했을 때도 다른 외상이 전혀 나오지 않은 환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환자가 언제 맥박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심정지가 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정말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심정지 환자에게는 정말 많은 의료진과 의료 자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 원칙적으로는 심정지 환자보다는 이제 레드로 분류된 중증의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상자 대부분이 이미 질식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골든타임이 많이 지난 상태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중증 레드로 분류된 환자들도 심정지가 이미 온 상태에서 잠깐 회복이 되거나 잠깐 돌아오거나 다시 심정지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블랙과 레드의 경계에 있었다는 소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이 환자들을 그냥 포기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대상이 10대에서 20대였습니다. 이게 너무 젊은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살려놓으면 장기들이 또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런 젊은 환자들에게 있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송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서울 수도권에는 대형 병원들이 워낙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를 좀 더 분산시켜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생 가능성이 있다면 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구멍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 투입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그 당일에 이태원역 무정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전 대책, 재난 예방에 실패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6일 날 용산구청과 네. 용산경찰서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죠. 주제는 시민 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엔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 사건은 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국가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온집해서 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 더군다나 112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지구대에도 여러 차례 위험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 있었고 네. 사전에 또 상인들이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경찰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정책적인 판단에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을 130명 넘게 배치를 했지만 실제 안전이나 교통이나 이런 압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오히려 방역이라든가 마약 범죄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인원 배치 인력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사후적인 감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이태원 관련해서는 무정차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설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타종 행사할 때 무정차한 경우가 꽤 많았죠. 그러면 그 사전에 요청을 했을 때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언제 요청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년보다 많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가 가능했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무정차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하철 역사 밖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고가 됐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점에 있어서는 관련된 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기 전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따르는 국민들 특히
특히 피해자들에게 정말 사과하는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합니다. 네, 인터넷상에서는 또 희생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모욕하는 게시글들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하겠다 하면서 당부를 요청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되고 모욕죄 역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처벌에 앞서서 인간의 도리나 인류에 대한 부분, 본인도 피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탓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법조인 단체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은 확보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400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데는 이 명예훼손, 사이버 어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증거 확보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네. 멈추셔야 되고요.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번 참사로 아무래도 CPR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자격증은 있지만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심정지 환자가 추정되는 환자가 있다.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고 호흡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그분의 그 생명줄을 붙잡고 연장을 해주는 현장의 조치거든요. 유일하게 이 환자의 그 생명줄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경황 없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많은 분들이 도망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심폐소생술을 참여하셨다는 거는 정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도 환자가 발생 시 119에 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던 분들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재난 시기나 이럴 때는 상황실 연결도 안 될 거고 상황실도 바쁠 거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를 열어놓고선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려우실 수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용감하게 했다면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심폐소생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의료진들도 2분마다 교대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해야지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먼저 하셨던 분들을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짧게 돼 있는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놓고도 그냥 교대를 해주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연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